오늘 밤 옆에 아무도 없으신가요? 전화 한 통 오지 않은 밤. 문 한 번 열리지 않은 하루. 그런 밤에도 세상은 어딘가에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세상의 어떤 구석에서는 지금도 말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밤 제가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세요. 오늘 밤만큼은 혼자가 아니실 겁니다. 한 나라가 무너지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사라지는 것은 빵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인간의 존엄입니다. 겉으로는 사회주의, 겉으로는 도덕, 겉으로는 혁명의 나라. 그러나 그 안에서는 생존을 위해 인간이 가진 가장 마지막 것까지 팔아야 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단순한 충격 고발이 아닙니다. 굶주림 끝에서 몸을 팔아야 했던 어머니들, 예술이라는 이름 아래 소비된 여성들, 그리고 국가가 직접 관리했다는 기쁨조의 실체까지. 이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채널 평양실화입니다. 평양실화는 탈북민의 실제 증언과 북한 내부에서 흘러나온 목소리를 바탕으로 우리가 몰랐던 북한의 진실을 전달하는 채널입니다. 자극보다는 사람의 이야기를, 숫자보다는 개인의 경험을. 구독 버튼과 알림 설정으로 함께 해주시면 새 이야기가 올라올 때 가장 먼저 만나실 수 있습니다. 북한에서 인간의 몸은 어떻게 체제의 도구가 되었는지 오늘 그 이야기를 하나씩 따라가 보겠습니다.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때로는 분노가 치밀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감정이 바로 이 이야기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천천히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이 이야기는 탈북민 증언과 방송 보도를 바탕으로 재구성한 드라마형 콘텐츠입니다. 등장인물의 이름과 세부 상황은 바꾸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담긴 경험은 실제입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북한. 국가가 먹여 살려주겠다고 약속했던 체제가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 사람들에게 가장 무서운 것은 더 이상 국가권력이 아니었습니다. 굶주림이었습니다. 아이의 울음소리였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그 굶주림 끝에서 시작됩니다. 탈북민 증언에 따르면 배급 체계가 무너진 뒤 가장 먼저 바뀐 것은 사람들의 눈빛이었다고 합니다. 국가를 믿던 눈빛이 살아남아야 한다는 눈빛으로 바뀌었습니다. 시장이 생겨났습니다. 장마당이라고 불렸습니다. 원래 불법이었지만 국가는 더 이상 먹이지 못하니 막지도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가진 것을 내다 팔기 시작했습니다. 가구를 팔고 옷을 팔고 집안의 세간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다 팔고 나면 마지막에 남는 것이 무엇인지를 여기서는 아직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 이야기는 조금 뒤에 하겠습니다. 김씨 왕조에는 잘 알려진 세습이 있습니다. 권력의 세습. 김일성에서 김정일로, 김정일에서 김정은으로. 그러나 북한에는 또 다른 세습 구조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법에 쓰여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수십 년 동안 이어졌습니다. 한 나라가 가장 약한 사람의 몸을 어떻게 다루는지 그것이 그 나라의 진실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그 진실에 대한 것입니다. 북한 사회가 겉으로는 무엇을 내세웠는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회주의 도덕, 집단주의, 수령에 대한 충성. 그러나 그 구호 아래에서 생존을 위해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해야 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탓하기 전에 우리는 먼저 그들이 어떤 상황에 놓였는지 들어야 합니다. 그것이 이 이야기를 듣는 올바른 방법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한 명의 증언에서 시작하지 않습니다. 여러 탈북민의 목소리, 여러 증언, 여러 기억이 하나로 모여서 만들어진 이야기입니다. 이름은 모두 바꾸었습니다. 특정 날짜와 장소도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담긴 경험은 실제입니다. 지금부터 그 경험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쌀이 없었습니다.
밀가루도 없었습니다. 사탕가루조차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이는 울었습니다. 젖이 돌지 않는 어머니는 그 울음소리를 들으며 결심했습니다. 무엇이든 해야 한다고. 아이를 굶길 수는 없다고. 탈북민 증언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출산한 지 5개월밖에 되지 않은 여성이 성매매 단속에 걸렸다는 이야기. 몸조리도 끝나지 않은 몸으로 아이 때문에 거리로 나선 어머니였습니다. 2020년대 들어 북한의 식량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다는 증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 국경이 닫히면서 외부에서 들어오는 물자가 끊겼습니다. 쌀값이 폭등했습니다. 밀가루, 기름, 설탕까지 모든 것이 손에 닿지 않는 가격이 되었습니다. 그나마 싸고 든든했던 두부와 인조고기의 원료가 되는 대두박조차 수입이 막혀 사라졌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의 마지막 단백질이었던 것이 사라진 것입니다. 이제는 먹을 것을 구하러 나가다가 그냥 주저앉는 사람들이 있어요. 일어설 힘도 없으니까. 탈북민 증언과 북한 인권단체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이후 북한의 식량 부족이 심화되었으며 특히 지방 주민과 취약계층의 영양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합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군인들의 이야기입니다. 수확철이 되면 군인들이 농장에 나타납니다. 수박밭, 감자밭, 옥수수밭에서 주민들이 어렵게 키운 작물을 국가의 이름으로 가져갑니다. 저항하면 더 큰 일이 생깁니다. 국가가 주민을 지키는 존재가 아니라 오히려 생존의 마지막 것까지 빼앗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 현실 앞에서 사람들은 스스로를 지켜야 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든. 출산 5개월 만에 거리로 나선 어머니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그 어머니는 단속에 걸렸을 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 애가 배가 고파서, 젖도 안 나와서, 아무것도 못 먹여서, 그래서 나왔어요. 단속원은 아무 말도 못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범죄의 이야기가 아닌 이유입니다. 이것은 굶주림이 만들어낸 절규입니다. 한 어머니가 아이를 살리기 위해 자신의 몸을 내놓아야 했던 그 참혹한 현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런 이야기는 한 명에게서만 나온 것이 아닙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모두 자신의 의지로 원해서 그 길을 선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아이를 굶기거나 아니면 자신의 몸을 내놓거나 그 2가지뿐이었습니다. 어떤 사회가 어머니에게 그런 선택을 강요한다면 그 사회는 무엇인가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묻고자 하는 질문입니다. 북한에서 배고픔이 가정 안으로 들어오면 가정도 무너집니다. 탈북민 증언에 따르면 성매매는 역 주변이나 길거리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집 안에서 조용히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거래가 생겨났습니다. 여과는 소문이 너무 빨리 퍼져서 위험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집을, 식당을, 감시가 덜한 곳을 이용했습니다. 가장 안전해야 할 곳이 가장 위험한 거래가 벌어지는 곳이 된 것입니다. 가장 가슴 아픈 대목은 이것입니다. 어머니가 딸을 돈 있는 남성에게 보내는 경우입니다. $50, $100. 그것이 한 가족의 한 달 생계를 좌우했습니다. 어머니도 어쩔 수 없었을 겁니다. 딸도 거부할 수 없었을 겁니다. 가족이라는 울타리가 지켜주는 곳이 아니라 가장 잔인한 선택을 강요받는 곳이 된 것입니다. 팔 수 있는 것은 다 팔았어요. 가재도구, 옷, 머리카락까지. 그리고 마지막에 남은 건 몸뿐이었어요. 이것이 한 사람의 진술이 아닙니다. 비슷한 이야기가 여러 증언에서 반복됩니다. 지방에서 평양으로 올라온 대학생들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북한에서 대학에 다니려면 각종 물품과 뇌물을 학교에 바쳐야 했습니다. 지방 출신 학생들은 연줄도 없고 돈도 없고 도움을 청할 곳도 없었습니다. 그 취약함이 착취구조로 이어졌습니다.
어린 나이에 혼자 낯선 도시에서 버텨야 하는 이들에게 위험은 생각보다 가까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몸을 팔기 전에 먼저 가진 것을 다 팝니다. 폐물, 옷, 가재도구, 심지어 머리카락까지. 그것도 다 팔고 빌릴 곳도 없고 도움받을 곳도 없을 때 마지막으로 남는 것이 자기 몸뿐이라는 현실. 이것은 도덕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생존의 이야기입니다. 그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이 이야기를 올바르게 듣는 방법입니다. 북한에서 여성의 경제적 활동이 크게 늘었지만 동시에 여성에 대한 착취와 폭력도 증가했다는 분석이 복수의 인권보고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국가의 보호기능 붕괴가 가장 취약한 계층에게 직접적 피해로 이어진 결과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멀게 느껴지십니까? 우리 사회에도 비슷한 역사가 있습니다. 전쟁 이후의 가난, 개발 시대의 빈곤, 가정을 위해 자신을 희생해야 했던 분들. 그분들의 기억이 아직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단순히 북한의 이야기가 아닌 이유입니다. 인간이 극한의 상황에 몰렸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그리고 그것을 막지 못한 사회가 무엇을 잃어버리는지. 그 질문이 이 장의 핵심입니다. 달빛 회사, 별빛 회사. 얼핏 들으면 순수하고 낭만적인 이름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이 이름들은 북한에서 밤 시간대별로 영업구역을 나눈 성매매 조직을 뜻합니다. 달이 뜨는 시간, 별이 뜨는 시간. 각각의 조직이 각각의 구역을 담당했습니다. 북한에서 성매매가 조직화된 것은 개인적 일탈이 아닙니다. 배급이 무너지고 장마당이 생겨나고 사람들이 살아남기 위해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그 움직임 속에서 자연스럽게 생겨난 것입니다. 구조는 간단했습니다. 장소를 제공하는 사람, 손님을 끌어오는 브로커, 그리고 실제 여성. 세 사람만 있으면 사업이 돌아갔습니다. 더 커지면 뒤에서 보호 역할을 하는 배후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배후에는 종종 권력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뇌물이 오가고 단속이 느슨해지고 사업이 커졌습니다. 세 사람만 있으면 돼요. 장소 하나, 브로커 하나, 여자 하나. 그리고 뒤에서 봐주는 사람 하나. 북한도 가장 음지의 시장 논리가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거래는 어디서 이루어졌을까요? 기차역 주변, 버스 정류장, 식당과 관광지 인근. 장거리 운전기사들이 멈추는 길목마다 이런 거래가 이루어졌습니다. 식사하고 가세요. 쉬고 가세요. 이것이 접근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손가락 개수로 가격을 표시했습니다. 말을 최소화하고 눈빛과 손짓으로 거래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2000년대 이후 북한에서 성매매 관련법 조항이 생겼다는 사실은 역설적으로 그 이전까지는 공식적으로 존재 자체를 부정했음을 보여줍니다. 현실이 이미 통제 불가능할 정도로 확산된 뒤에야 법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북한은 공식적으로는 사회주의 국가입니다. 성매매가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를 오랫동안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2000년대 이후 더는 감출 수 없을 정도로 확산되면서 관련 조항이 법에 들어왔습니다. 단속도 이루어졌습니다. 처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단속이 이 구조를 무너뜨리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구조의 뿌리는 법이 아니라 배고픔이었기 때문입니다. 법으로 배고픔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국가가 먹이지 못하면서 팔지 말라는 것은 두 손을 묶어놓고 헤엄치라는 것과 같습니다. 배급체계의 붕괴, 장마당의 확대, 뇌물 구조, 이동상인과 운송기사들의 증가. 이 모든 것이 이 산업을 키우는 조건이 되었습니다. 국가가 만든 조건이었습니다. 국가가 책임져야 했던 사람들이 국가가 만든 공백 속에서 국가가 단속하는 방식으로 살아남으려 했습니다.
이 모순이 북한 사회 아래에 흐르는 가장 깊은 강물입니다. 북한에서 예술인은 특별한 위치에 있습니다. 체제의 얼굴이자 선전의 도구입니다. 화려한 공연복, 무대 위의 조명, 관중의 박수. 겉으로는 가장 빛나 보이는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배급이 끊기자 예술인들도 무너졌습니다. 아니, 어떤 면에서는 일반 주민보다 더 먼저 무너졌습니다. 얼굴이 알려져 있어 장사를 하기도 어려웠고 체제의 상징이라 다른 일을 하는 것도 눈에 띄었습니다. 가장 빛나는 자리가 가장 취약한 자리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북한의 유명 배우가 김일성 또는 김정일에게 선물 받은 텔레비전을 장마당에 팔려고 들고 나왔다는 이야기. 그 텔레비전은 수령에게 직접 받은 것이었습니다. 최고의 영예였습니다. 그런 것을 팔아야 할 정도로 그는 굶주렸던 겁니다. 국가는 체면 때문에 그를 다시 집으로 보내고 쌀을 주었다고 합니다. 그 쌀이 진심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체면 때문이었다는 것이 더 씁쓸합니다. 체제의 얼굴은 잘 먹어야 합니다. 실제로 잘 사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보여야 하는 게 먼저니까. 예술인에 대한 또 다른 이야기가 있습니다. 간부들의 행사와 술자리에 불려나가는 이야기. 무대 위에서 노래하고 춤추는 것까지는 괜찮았습니다. 그러나 술 기운이 오른 뒤에도 자리를 떠날 수 없었습니다. 더 있으라는 지시가 내려오면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북한에서 고위 간부의 지시를 거부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여러분이 잘 아실 겁니다. 예술인의 재능은 무대에서 소비되었고 그 이상을 요구받을 때도 있었습니다. 무대 위에서 웃는 것이 직업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대 위에서는 국가를 위해, 수령을 위해, 인민을 위해 노래합니다. 무대 아래에서는 권력자의 유흥을 위해 소비됩니다. 예술이 존중의 대상이 아니라 권력자의 오락과 장식물이 된 것입니다. 그 안에서 예술인은 재능이 아니라 몸까지 동원되는 존재로 전락했습니다. 예술인 성접대 강요 등에 관한 증언은 다수의 탈북 예술인들의 진술에서 확인되며 국제인권기구의 보고서에도 관련 내용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한국에서 살아가고 있는 탈북 예술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한국에 와서 처음 배운 것 중 하나가 있다고 합니다. 내 노래를 선택할 수 있다는 것. 부르고 싶은 노래를 부를 수 있다는 것. 어떤 이는 그것이 자유라는 걸 처음 알았다고 했습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것이 자유라는 것을. 그 말이 오래 남습니다. 2013년 북한에서 충격적인 소식이 탈북민들을 통해 외부 세계에 흘러나왔습니다. 은하수관현악단과 왕재산예술단 일부 단원들이 공개 처형되었다는 소식. 죄목은 음란물 제작과 유포였습니다. 처형된 인원은 9명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사건이 충격적인 이유는 단순히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처형된 사람들이 북한 최고의 엘리트 예술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북한에서 은하수관현악단은 아무나 들어가는 곳이 아닙니다. 최고의 실력, 최고의 배경, 최고의 충성심이 있는 사람들만 갈 수 있는 자리입니다. 공개 처형은 단순히 죽이는 것이 아닙니다. 보게 만드는 것입니다. 탈북민 증언에 따르면 부모들을 세워놓고 자식의 죽음을 보게 했다고 합니다. 함께 음악을 공부했던 동료 예술인들을 불러 모아 보게 했다고 합니다. 고사포나 중화기가 사용되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시신조차 수습하지 못하게 했다는 소문도 전해졌습니다. 그 자리에 있었다는 분한테 들었어요. 끝난 뒤에 아무도 말이 없었대요. 숨도 못 쉬었다고. 공포를 각인시키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처형된 9명 중에 문경진이라는 인물이 포함되어 있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 김정일에게 직접 고가의 바이올린을 선물 받을 정도로 총애받았던 인물. 그런 사람이 왜 처형 대상이 되었는지 그 이유를 두고 여러 이야기가 있습니다.
표면상 이유는 음란물이었습니다. 그러나 탈북민 증언 중에는 다른 이야기도 있습니다. 문경진이 해외 유학 중 성경책을 접하고 북한으로 들여와 주변에 전파했다는 이야기. 북한에서 종교는 단순한 믿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체제에 대한 도전으로 읽힐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이야기도 있습니다. 끌려가면서도 공포 대신 담담하거나 웃는 모습을 보였다는 이야기. 북한에서 권력자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그 자체로 불충성의 신호로 읽힐 수 있습니다. 내면의 자유를 가진 것처럼 보이는 것. 그것이 치명적인 죄가 될 수 있는 나라.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여러분은 이미 느끼고 계실 겁니다. 이 사건이 단순히 음란물 때문만이 아닐 수 있다는 시각이 있습니다. 권력 내부 숙청, 특정 인물 제거, 다른 금기와의 연결. 북한에서는 죄목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권력자의 의지가 있으면 어떤 죄목이든 붙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이 사건의 본질입니다. 권력자 주변의 이야기는 항상 두 층이 있습니다. 공식 발표와 실제 이유. 겉으로 드러난 것과 안에서 벌어진 것. 2013년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식 죄목은 음란물 제작이었습니다. 그러나 탈북민 증언에서는 다른 정황이 나옵니다. 문경진이 성경책을 들여왔다는 것, 해외에서 접한 다른 세계관을 전파했다는 것, 그리고 끌려가면서도 두려움을 보이지 않았다는 것. 리설주 관련 풍문도 이 사건을 둘러싼 이야기 중 하나입니다. 일부 단원들이 특정 말을 했다는 도청설, 과거 영상 회수 지시, 주변 소문 단속, 이것들이 사건과 연결되어 있다는 추측이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반론도 있습니다. 만약 그런 영상이 실제로 있었다면 진작 외부 세계에 퍼졌을 것입니다. 그것이 퍼지지 않았다는 것은 애초에 없었다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북한의 진실이 얼마나 불투명한지 이 사건이 잘 보여줍니다. 종교 이야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북한에서 성경책을 소지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종교는 수령에 대한 충성과 경쟁하는 존재로 여겨집니다. 신이 있다면 수령보다 높은 존재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것은 허용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북한에서 종교를 가지는 것은, 내면의 자유를 가지는 것은 치명적인 위험이 됩니다. 문경진 이야기에 성경이 등장하는 것이 의미심장한 이유입니다. 결국 핵심은 이것입니다. 북한에서는 죄목보다 권력자의 의지가 더 중요합니다. 어떤 죄든 붙일 수 있고 어떤 혐의든 만들 수 있습니다. 증거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필요한 것은 결심입니다. 그것이 어느 날 아침 갑자기 체제의 총애를 받던 예술인이 사라지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북한에서 아무도 진정한 의미의 안전을 가질 수 없는 이유입니다. 사건 이후 살아남은 예술인들은 더 철저히 침묵했습니다. 무대 위에서 더 밝게 웃었습니다. 더 크게 노래했습니다. 두려움이 그 웃음 뒤에 있었습니다. 그 웃음이 무엇인지를 알고 나면 북한의 공연 영상을 다시 볼 때 다른 것이 보입니다. 저 사람의 웃음이 진심인지 생존을 위한 것인지 그 질문이 생깁니다. 앞선 모든 이야기의 정점에 하나의 구조가 있습니다. 기쁨조. 이것은 단순한 소문이나 은밀한 일탈이 아닙니다. 탈북민 증언에 따르면 기쁨조는 선발, 검사, 관리, 퇴출, 비밀 유지 교육까지 갖춘 조직적 구조였습니다. 어린 여성들이 반복적인 신체 검사를 받으며 후보군으로 관리되었습니다. 외모와 가문, 건강 상태, 심지어 순결 여부까지 평가받았습니다. 이것이 조선시대 궁녀 제도, 연산군의 채훈과 무엇이 다릅니까? 더 충격적인 것은 이것이 개인적 변태성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기쁨조는 권력 유지와 충성 관리, 간부 통제, 유흥 정치의 수단으로 기능했습니다.
고위 간부에게 여성을 배정하는 것이 충성을 확인하는 방법이자 나중에 약점을 쥐는 방법이 되기도 했습니다. 권력은 쾌락을 나눠주고 동시에 그것으로 사람을 묶어두었습니다. 나눠받은 자는 함께 죄인이 됩니다. 그래서 더 충성하게 됩니다. 그것이 구조의 힘입니다. 이것이 기쁨조가 단순한 성착취 이상의 의미를 가지는 이유입니다. 25세 전후. 이 나이가 되면 퇴출되었다는 증언이 있습니다. 국가가 결혼을 관리해주기도 했습니다. 그 결혼이 진정한 의미의 결혼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퇴출 이후의 삶이 어떠했는지도 외부에서는 알기 어렵습니다. 비밀 유지 교육을 받았다는 증언만 있을 뿐입니다. 입을 막는 교육, 절대 말하지 말라는 교육. 그 교육이 얼마나 철저했는지는 이야기가 거의 새어나오지 않는다는 사실이 보여줍니다. 그러나 그 비밀은 완전히 봉인되지 않았습니다. 탈출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증언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조용히, 천천히 그 이야기들이 세상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 용기가 없었다면 오늘 이 이야기도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증언한 분들께 감사합니다. 그분들의 이야기가 오늘 여러분에게 닿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더욱 참혹한 이유는 그것이 일부 일탈이 아니라 체제가 만들어낸 구조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누군가는 배고픔 때문에, 누군가는 권력 때문에, 누군가는 침묵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삶을 잃었습니다. 결국 한 사회의 진실은 그 사회가 가장 약한 사람의 몸과 존엄을 어떻게 다루는지에서 드러납니다. 북한의 현실을 들여다본 오늘의 이야기가 우리가 인간의 자유와 존엄을 다시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성적 자기 결정권이 없다는 것은 단순히 사생활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한 인간이 인간으로 살 수 없다는 뜻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쉽지 않은 이야기였습니다. 무거운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들어주셨습니다. 그것이 이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알아주는 것이, 기억해주는 것이, 외면하지 않는 것이, 그것이 말할 수 없었던 사람들에게 할 수 있는 가장 큰 일입니다. 오늘 밤 이 이야기를 혼자 들으신 분들께 여러분은 오늘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셨습니다. 100명의 이야기를 들어주신 겁니다. 그것이 오늘 밤 여러분이 하신 일입니다. 평양실화는 계속 이야기를 전하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함께 해주세요. 오늘 밤은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같이 들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